요즘도 뉴스만 켜면 부동산 거품, 주식 과열, 금리 인상, 위기 온다는 말이 계속 나오죠. 근데 이 불안한 공기, 사실 한번 이미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그 상징이 된 이름, 리먼 브라더스 사태입니다. 오늘은 이 사건이 왜 터졌는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커졌는지, 터진 뒤 세계가 얼마나 크게 흔들렸는지 한 번에 깊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위기의 씨앗, 싼 돈 너무 많이 풀렸다. 버블의 출발점은 늘 비슷합니다. 바로 싼 돈이 너무 많이 풀리는 순간입니다. IT 버블 붕괴와 초저금리. 2000년대 초 미국은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주식시장이 크게 무너지고 경기가 침체에 빠졌습니다. 실업률이 올라가고 투자와 소비가 얼어붙자 미국 중앙은행 연준은 강력한 카드를 꺼냅니다. 바로 기준금리를 1%대까지 낮춰버린 것입니다. 대출 이자 싸졌으니 기업은 투자 좀 하고 사람들은 집도 사고 소비도 늘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빚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아시아에서 밀려 들어온 돈. 위의 상황에 하나가 더 겹칩니다. 중국, 일본, 한국 같은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의 물건을 팔아 막대한 무역 흑자를 쌓고 있었고, 하지만 97에서 98년 아시아 외환위기, 한국 IMF 사태를 겪은 직후라 다시는 당하지 말자는 심리로 번 돈을 그냥 저축해버립니다. 이 저축된 돈이 미국 국채 미국 금융상품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전 세계의 돈이 미국으로 쏠렸습니다. 싸고 많은 돈, 그리고 그 돈이 흘러들어간 곳이 바로 부동산 시장이었습니다. 2. 집값은 절대 안 떨어진다. 미국식 부동산 신화. 미국 사람들에게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노후자산이자 신분 상승의 상징 같은 존재였습니다. 미국식 내 집 마련과 모기지. 집값은 오르고 대출 이자는 싸고 은행은 적극적으로 대출을 해줍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입니다. 하지만 그때 은행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못 갚으면 어때? 집값이 오르니까 못 갚으면 집을 뺏어서 팔면 된다. 그래서 실제로는 소득증명 제대로 안 보고 대출 승인, 심지어 서류가 허술한데도 일단 해주고 보자식 대출. 극단적인 사례로는 반려동물 이름으로 대출이 나간 일화까지 돌 정도로 엉망인 심사.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집값은 절대 안 떨어질 거야. 이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게 같이 무너지게 됩니다. 3. 한번 크게 당하고 만든 안전장치를 우리가 직접 찢어버린 날. 사실 미국은 한번 크게 데인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1929년 대공황입니다. 그때는 은행이 고객 예금을 가지고 주식시장에 미친 듯이 투자했다가 버블이 터지면서 은행 기업 가게가 동시에 파산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법이 글래스-스티걸법입니다. 상업은행, 예금 받고 대출만 해라. 투자은행, 주식 채권 같은 투자만 해라. 즉, 고객 돈 들고 카지노 가지 말아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은 왜 그 법이 생겼는지 잊어버립니다. 1990년대 닷컴 버블로 다들 돈을 벌고 있을 때 상업은행 입장에서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우리도 저 투자 수익 좀 먹고 싶은데 저 장사는 왜 걔네만 해? 그리고 정치권의 로비가 이어집니다. 결국 1999년 글래스-스티걸법은 부분 폐지, 사실상 무력화되고 그날 이후 은행은 예금 받고 대출해주고 주식과 각종 파생상품에 투자까지 하는 거대 금융복합체로 변해버립니다. 4. MBS, CDO, CDS. 폭탄을 예쁘게 포장해서 전 세계로 돌리다. 이제부터가 진짜 리먼 사태의 기술적인 핵심입니다. 용어는 어렵지만 내용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MBS, 주택담보대출을 묶어서 판다. 은행 입장에서 볼 때 집 한 채 대출해주면 20에서 30년 동안 조금씩 원리금을 받습니다. 너무 느리죠. 그래서 은행이 생각한 꼼수는 여러 사람에게 나간 주택담보대출을 한 대 묶고 이 사람들이 앞으로 갚을 돈을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파는 것. 이게 MBS, 주택저당증권입니다. 은행이 하는 말은 나는 이거 팔고 목돈 받았으니까 그 돈으로 또 대출해줄 수 있음. 이렇게 빚을 담보로 또 다른 빚을 만드는 구조가 시작됩니다. CDO, 위험한 것까지 섞어서 괜찮아요라고 포장해서 파는 상품. 문제는 이 MBS 안에도 서브프라임 같은 위험한 대출이 섞여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금융회사들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신용 좋은 대출, 안 좋은 대출을 적당히 섞어서 여러 MBS를 다시 한데 모으고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재포장. 이게 바로 CDO입니다. CDO 설명을 쉽게 하자면 이겁니다. 이쁜 사과랑 썩은 사과랑 보기 좋게 섞어서 한 상자에 넣어 팔면서 평균적으로 괜찮아요라고 말하는 것. 심지어 이 CDO를 또 잘게 쪼갠 다음 상대적으로 안전한 조각, 중간 조각, 위험한 조각으로 나눠서 각기 다른 신용등급을 매기는 구조까지 생깁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여러 번 반복되면서 상품을 만든 사람조차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수준까지 갔다는 겁니다. CDS, 터지면 내가 대신 물어줄게요 라는 보험. 여기서 한 번 더 꼬입니다. CDO를 산 투자자들이 불안해하자 보험회사들이 등장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만약 부도나면 우리가 대신 물어줄게요. 이게 CDS, 신용부도 스와프라는 파생상품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한창 달아올랐을 때 보험회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였습니다. 집값이 이렇게 잘 나가는데 부도날 일이 뭐가 있어? 보험료만 계속 들어오고 실제로 돈 물 일은 거의 없겠네. 그래서 엄청난 규모로 CDS를 팔아치웁니다. 그중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나중에 구제금융을 받게 되는 AIG입니다. 5. 전제 하나가 깨지자
모든 게 한 번에 무너졌다. 이 모든 구조는 전제 한 가지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집값은 계속 오른다. 그런데 2006년을 기점으로 미국의 집값 상승이 둔화되기 시작하더니 일부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연체율 상승, 압류, 가격 하락의 악순환. 집값이 떨어지자 서브프라임 대출자들이 원리금을 못 갚고 은행은 집을 압류하는데 막상 집을 팔아도 대출금이 안 나옵니다. 연체율이 올라가고 압류가 늘어나면서 집값은 더 떨어지는 악순환에 들어갑니다. MBS와 CDO에 들어있던 대출들에서 이자가 끊기기 시작하고 상품 가치가 폭락합니다. 그리고 이 폭탄이 리먼 브러더스 같은 투자은행들의 재무제표를 직격하게 됩니다. 6. 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러더스 파산, 숫자로 보는 그날의 충격. 리먼 브러더스는 당시 미국 4대 투자은행 중 하나였습니다. 158년 된 투자은행, 수많은 파생상품 거래의 핵심,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거래 상대방으로 의존하던 회사. 이 회사가 결국 챕터 11, 즉 법정관리를 신청합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파산이었습니다. 이 규모는 그날의 숫자들이 말해줍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 하루 만에 504포인트, 약 4.4% 하락. 9.11 테러 이후 최악의 하루 낙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위기가 고조되면서 2007년 고점부터 2009년 저점까지 다우지수는 약 53% 하락했습니다. 7. 금융시장 공황, 돈이 안 도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졌다. 리먼이 무너졌다는 건 진짜로 큰 금융회사도 망할 수 있구나라는 신호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은행끼리 서로 돈을 안 빌려주고 기업어음, 회사채 시장에서 자금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신용경색입니다. 심지어 평소에 거의 예금처럼 안전하다고 믿던 머니마켓 펀드, 즉 단기 금융상품 중 하나였던 리저브 프라이머리 펀드가 리먼 관련 자산 손실로 인해 기준가 1달러 아래로 내려가는 사태, 이른바 브레이킹 더 버까지 발생합니다. 이건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이제 뭐가 안전한 건지 아무도 모른다. 그 결과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로 돈이 몰리면서 다른 곳으로는 돈 자체가 흘러가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8. 실물경제로 번진 충격. 일자리, 집, 소득이 날아갔다. 이제 이 여파가 현실 세계로 내려옵니다. 미국 870만 개의 일자리 소멸, 실업률 10% 돌파. 2007년 미국 실업률은 약 5%였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2009년 10월 실업률은 10%까지 치솟습니다. 추산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약 87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전 세계 3천만 명 이상이 추가로 실업 상태. IMF와 세계은행 추정에 따르면 위기 전인 2007년부터 몇 년 사이 전 세계 실업자가 3천만 명 이상 늘어났고 전 세계 실업자 수는 2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집을 잃은 사람들,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대출을 못 갚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었고 2008년 이후 몇 년 동안 약 800만 가구 이상이 압류, 경매, 강제 매각 등으로 집을 잃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집을 잃지 않은 사람들도 집값이 폭락하면서 자신의 자산 가치가 반토막, 3분의 1 토막 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9. 세계 경제 전체가 브레이크를 밟았다. 이 위기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금융기관들이 전 세계와 얽혀 있었고 MBS, CDO 같은 상품들이 유럽, 아시아 금융회사들 포트폴리오에 대거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계 성장률, 전쟁 이후 최악 수준까지 추락. IMF는 2009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약 0.5%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고 시장 환율 기준으로 보면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성장률이었습니다. 세계 무역량이 급격히 줄고 유럽은 자체적인 은행위기, 재정위기로 이어졌고 스페인, 그리스 등은 부동산 재정 문제로 오랜 기간 고통을 겪었습니다. 10. 똥은 이미 쌓였다. 각국 정부가 선택한 극약 처방. 위기를 막기 위해 각국 정부 중앙은행은 말 그대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비상조치를 실시합니다. 미국의 TARP, 7천억 달러 구제금융. 미국 정부는 TARP라는 이름으로 은행보험사, 자동차 회사 등에 최대 7천억 달러 수준의 공적 자금을 투입합니다. 월가가 싸놓은 똥을 결국 국민 세금으로 치우는 것 아니냐는 강한 반발도 있었지만 정부의 입장은 이랬습니다. 이렇게라도 막지 않으면 은행줄도산, 실물경제 붕괴, 대공황 시즌2 찍는다.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 QE. 연준은 기준금리를 사실상 0% 수준까지 내리고 여기서도 모자라 양적 완화라는 이례적인 정책까지 씁니다. 중앙은행이 직접 돈을 찍어 국채 MBS 같은 자산을 사들이면서 시장에 강제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당시에는 상당히 실험적인 정책이었지만 이후로 위기 때는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라도 살린다라는 새로운 금융 패턴을 만들어낸 계기가 됩니다. 11.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의미. 리먼 브러더스 사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싸고 넘치는 돈 위에서 규제가 풀리고 욕심과 망각이 결합했을 때 세계 경제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여준 교과서 같은 사례.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런 교훈들을 남깁니다. 개인에게 합리적인 선택이 전체 시스템에는 재앙이 될 수 있다. 은행, 수익 극대화는 합리적인 경영. 투자자, 수익률 좋은 상품은 합리적인 선택. 하지만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달릴 때 시스템 전체는 붕괴할 수 있습니다. 규제는 성장을 방해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폭발을 막으려고 있는 것이다. 글래스 스티걸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없앤 대가를 세계가 함께 치르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 라는 말이 나올 때가 가장 위험하다. 집값은 절대 안 떨어진다. 위험은 다 분산돼서 괜찮다. 이런 말들이 너무 많이 들릴 때 사실은 가장 위험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리먼 브러더스 사태는 단순히 한 투자은행이 망한 사건이 아니라 싸게 풀린 돈, 규제 완화, 금융공학의 오남용, 설마 망하겠어라는 방심. 이 모든 것이 겹쳐져 세계 경제가 한 번에 멈춰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이 흐름을 한 번만 머릿속에 잡아두면 앞으로 뉴스에서 버블이 커진다, 금리가 오른다, 돈이 말린다, 위기 신호다 같은 말이 들릴 때 그게 단순한 공포 조장이 아니라 지금 시장이 어느 퍼즐 조각 위에 서 있는지 감이 잡히기 시작할 겁니다. 불안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상황을 읽고 대비하는 쪽으로 시야가 바뀌는 것. 그게 2008년 위기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의미입니다.